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밀떡 오늘 함께할 시간은 만약의 시간입니다. 저희 시간이죠. 어떤 만약입니까? 제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F-22를 도입했다면 으로 해보겠습니다. F-22 랩터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는 전투기. 설명하세요. 아니, 뭐 분량 때문이라도 좀 하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고요. 랩터에 관한 가장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설명하는. 저는 이거 이상의 그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랩터는 진보가 아니라 도약이다. 보통은 단계별로 진보를 상승하고 개발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뛰어넘은 것 같다라는 표현들. 실제로 이게 90년대 후반에 배치되기 시작해서 거의 30년 정도 지났는데 30년 가까이 이 랩터보다 뛰어난 전투기는 없어요. 그걸로 사실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죠. 전투기에서 한 세대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에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어요. 한 30년 조금 안 걸렸죠. 25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전투기의 진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월남전이 1960년대 시작됐잖아요. 그 사이에 전투기 바뀐 거 생각해 보세요. 항공 분야, 특히 전투기 분야는 계속 진보해서 발전되고 늘어나는데 랩터는 1990년에 나와놓고 3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없어요. 랩터보다 뛰어난 전투기. 뭐 그냥 깝치는 전투기들은 많아. J-22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얘기하는 놈도 안 믿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뭐 외계인을 잡아서 외계인 기술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뭐 최고의 스텔스 성능 기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를 우리나라가 도입할 뻔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해외 판매를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뀌면서 F-22 해외 판매는 스톱되긴 했지만 우리나라만 노렸던 게 아니라 몇몇 나라도 관심이 있었어요. 가장 앞섰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기사에 확인해 보니까 2007년에 아베 총리가 우리가 F-22를 100대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는 조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었죠.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다.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F-22, 뭐 5세대 전투기를 100대 정도 도입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왕설래 굉장히 많았죠. 우리나라도 되게 영향을 받았죠. 일본이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랩터 정도 되는 5세 전투기를 100대 정도 도입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랩터는 해외 판매 금지 도장이 찍히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났고 일본은 자기 전투기 F3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다가 그것도 역시 안 되니까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합류한 상황 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주변 환경 때문에 랩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역시 그대로 들어갔고요. 만약에 두 나라가 도입했으면 F-22J나 F-22I로 들어갔겠죠. 하지만 이후에 F-35로 만족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 나라 다 F-35를 도입한 상황. 그럼 우리나라는 F-22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였었느냐. FX 사업 때였더라고요. 93년도 90년대 들어와서 공군 측에서 전투기도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또 공중무쇠 전투기도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 이전에 했던 게 KFP 전투기 도입 사업은 이제 F-16 도입으로 결론이 났고 공군에서는 당연히 그 상위 전투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FX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때 96년도 에어쇼가 대박이었죠. 그 시기 되면 이제 냉전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대형 전투기를 100대 이상 도입하겠다. 다들 덤벼들었어요. 저도 97년도 에어쇼 때 그 전 세계 전투기를 다 봤죠. 라팔도 들어왔고 F-15 들어왔고 수호이 전투기도 들어왔고 막 그때 수호이 전투기가 거의 수직 기동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려 먹고 있던 김밥을 떨어뜨렸었거든요. 그리고 라팔도 막 태극기 달고 꼬리 날개 막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신문 광고 엄청 크게 뜨고 했을 때 F-22도 초기에 예비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로키드 마틴에서 우리도 이제 입찰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리고 97년도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를 초대해서 F-22 전투기를 보여준 적도 있더라고요. 로키드 마틴 미국으로 불러서. 그런 거 보니까 FX 사업 때 F-22를 팔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하지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F-22 도입이 어려워졌죠. 하나는 IMF.
그러면서 FX 사업이 원래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게 원래는 한 번에 해야 될 사업인데 IMF로 인해서 외화가 부족해지니까 나눠서 도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20대를 처음에 60대는 F15K, 나머지 60대는 F35A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 요게 만약에 그때 F22를 그냥 우리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저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F22를 도입했으면 아마 120대는 못 채웠을 것 같고요. 40대에서 60대 정도? 전투기 숫자는 부족했지만 5세대 전투기를 당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었죠. 아니면 또 일본이 그때 도입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도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F-35를 도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F-35를 도입한다는 것 때문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120기는 못 들여올 것 같고요. 가격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의 압박으로. 그래서 보통 40대에서 60대 정도를 도입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F-22K라고 제식명을 붙여서 운용을 했겠죠. 한 20년 전쯤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제 IMF 때문에 그게 나눠지는 바람에 좀 어려워졌고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F-22 해외 판매에 대한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던 모양인데 이후에 너무 고성능 그다음에 미국도 양산 대수가 확 줄었거든요. 지금 200대도 안 돼요. 원래 계획은 한 800대 정도로 알고 있어서 F-15를 완전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전투기 숫자가 줄어드는데 딴 나라에서 많이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안보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부시 정권 때도 그렇고 오바마 정권 때도 그 해외 판매에 대한 그 승인은 내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해외 판매는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환상의 전투기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몇 가지 운만 좋았거나 예상대로만 돌아갔다면 우리도 F-22를 도입할 수 있었던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만약이잖아요. 도입이 됐다면 네. 어떤 변화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도입 대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전투기 도입 사업이나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지금 120대가 한 반토막 정도가 나면 뭐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뭐 FX 사업을 추가로 해서 다른 전투기를 도입했거나 아니면 저는 근데 이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KF-21 보람의 개발 계획이 당겨졌을 것 같아요. 더 일찍 시작했다. 타임 테이블이 중간에 한번 스톱된 게 있는 게 2007년에 그 유명한 키다. 네, 여기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은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보고서를 내는 바람에 한 2011년 정도까지 전체 계획이 스톱된 적이 있어요. 그때 돌파구가 사실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 계획이었거든요. 이러면서 다시 2011년 탐색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4년에서 5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이 공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투기 숫자가 부족한데 해외에서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느냐 아니면 국내 개발하게 되느냐 할 때 그렇게 되면 국내 개발에 대한 여론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 F-22가 도입됐다면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구성이 F-22K가 한 40에서 60대, 그 다음에 F-16이겠죠. 개량 사업한 KF-16, 그 다음에 KF-21 보라매가 지금 아마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 좀 빨라졌을 테니까. 더 빨라져서 네. 이미 실전 배치가 됐을 지금 수도 현재 있겠다. 계획이 2026년 정도였는데 그게 4년 정도 앞으로 당겨졌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FA50이랑 뭐 T50 뭐 이 시기에도 F4랑 F5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요거는 약간 숫자가 더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해진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 작가님의 상상은 이쪽이고 네. 예상이고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F-22 랩터가 그때 도입이 됐다면 90년대 일단 됐다면 네. 물론 그 전에 얘기도 팩트와 좀 다른 것들도 있어가지고 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일단 하세요. 됐다면이라고 하면 하세요. 해요. 하세요. 네. 우선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방산 업체들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공개 입찰을 한다. 어떤 뭐 차기 전투기 그렇죠. 사업에. 네. 그래서 일단 참 뭐 무조건 넣을 수가 있어요. 음흠. 그래서 락히드 마틴이 참여할 그렇죠. 의사를 보였던 예비 거고. 입찰했죠. 기업이니까. 네, 네. 그래서 실질적인 팩트는 그거였고 국가적인 전략적인 입장에서는 미국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어떠한 헤게모니를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죠. 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공중 우세를 무조건 차지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국에서 개발한 그 전투기가 최강이어야 되고 그거 전투기는 무조건 다른 국가에 팔지를 않아요. 팔지도 않고 공유하려 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왔어요. 여지껏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음. 뭐 그러니까 그런 기종들은 많죠. 네. 뭐 폭격기에서는 뭐 상당히 많고 음흠. 전투기에서도 항상 하이엔 로로 놨을 때 음. 하이급은 팔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새로운 하이급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하이급 기존에 있는 하이급을 팔기 시작하는 이제 시장에 내놓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뭐 대표적인 게 F-15 같은 그렇죠. 그런 네. 전투기죠. 그렇기 때문에 언감생심 음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게 팩트고 제가 이걸 왜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없지는 않았어요. 럭히드 마틴에 와서 대한민국 공군 전투발전단의 모 관계자분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네. 그때 그런 소문이 돌아서 밀리 매니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그렇죠.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하나 드리면 제가 그때 내세웠던 의견은 뭐였냐면 어허. 그렇게 된다면 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게 멀티롤 기체가 아니고 제공 기체이기 그쵸. 때문에 무조건 F-22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9개 공역을 운영하고 이런 걸 봤을 때 60대가 제한적이다. 딱 60대 정도고 다음에 F-15E라는 그런 전폭기로 나중에라도 들여와서 결국은 뭐냐 F-22 60대와 F-15E 120대면 다른 거 모두 필요 없다. F-16까지 모두 운영 중단하고 이 180대로 하면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꿀리지 대한민국 않는다. 영공을 넘볼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꿈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럴 지금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이제 박 의원님이 이제 당시에 상상했던 내용이고. 그렇죠. 일본도 100대를 들여오겠다는 그런 생각은 애초에 럭히드 마틴하고만의 얘기지 그렇죠. 미국하고의 얘기는 아닙니다. 단 여기서 F-22 랩터를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들여올 수 있는 찬스는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F-22 랩터가 계속해서 생산을 못하고 정확하게 195대로 끝났어요. 네. 미국도 더 이상 생산을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6세대가 그 당시만 해도 요원했고 F-22 랩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국가는 쫓아올 염두도 못 내고 그러면 이걸 더 늘리자. 그래서 F-35도 계속 늘어나는 입장에서 F-22의 생산 라인을 다시 증설해서 한 번 더 생산하자. 그런데 더 생산했을 때 단가를 낮춰야 된다. 우리가 판매. 애초에 목표인 800대까지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우방국들, 최우방국들 정도는 오픈을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된다 네. 했을 때 고려했던 게 음. 대한민국과 일본이었어요. 그때 일본이 다시 한번 자기가 오달낸 게 100대였고 대한민국은 60대였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안 한다. 네. 다 안 하겠다. 생산 않고 가겠다. 그때 단초가 됐던 게 뭐냐면 6세대에 자신이 있다. 그때 그 가능성을 본 거죠. 6세대에 자신 있고 우리가 최강이었다는 거는 절대 안 놓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F-22 대한민국의 보유는 역시 또 물 건너 가게 되죠. 그 뭐 만약이니까.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정 작가께서는 이제 랩터가 도입됐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KF-21이 더 빨라지지 않았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그랬다고 봅니다. KF-21은 왜 그러냐면 요소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했을 때 그 자신감을 갖고 미국에다 밀어붙였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그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KF-22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건 우리의 꿈이고 설사 그 당시 앞당겼다면 좀 더 제한적인 보람회가 돼서 성능이. 우리는 새 기체를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튜리키의 칸이 이번에 비행에 성공했잖아요. 그게 만약 제대로 간다 하더라도 칸의 운명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보라매는. 엔진도 그렇고 뭐 레이더도 그렇고 그건 별로 4대 항전 장비도 네, 그렇고. 원치 않는 그림인데 그거. 예, 그렇죠. 우리가 기존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아픔을 겪더라도 계속 이대로 유지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나섰던 것 같고요. F-22의 도입도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뭐 60대니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최강의 제공 기체를 보유할 필요성? 그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왜냐하면 F-22가 좋은 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공대지 능력이 아주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같은 국가에서는 멀티롤 기체가 최고인 거예요. 제공 기체에 특화된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그렇죠. 이런 국가들에서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14 톰캣이 도태된 것과 비슷한 거죠. 뭐 결과적으로 하지만 비슷한 얘기. 예. 저는 기회가 있으면 도입했던 게 여러모로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뭐 상상 영역이고 아예 뭐 우리가 언강생식 꿈을 안 꿨던 건 아니었을까. 뭐 800대가 생산이 돼서 이게
그 배치가 됐다면 해외 판매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200대도 배치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일본이 100대 도입하고 우리가 60대 도입해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살 떨리는 거죠. 그렇다고 일본에만 팔고 우리나라에 안 팔 수 없고 우리나라 팔고 일본에 안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헤게모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 결과적으로 그 초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군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군력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기술의 집약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 생겨가지고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가져야지. 이제 이거 니들 갖고 놀아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또 비싸게 팔아먹겠지.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가 도입되면 F-22는 현재 이 숫자를 운영할 필요는 없고 줄이거나 아니면 하게 되면 중고 매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근데 안 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F-22를 보면 당근하세요. 네. 네. 초기형 있죠. 초기형 블록 10까지의 기체가 한 30여 대 되는데 이 기체는 점진적 퇴역을 지금 미 국회에다가 얘기했고 미 국회가 당분간은 노 했습니다마는 승인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30여 대는 퇴역을 합니다만 그 퇴역 기체를 어느 국가에도 안 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보관. 뭐 아리조나 그 사막으로 가나요? 애리조나 사막으로 갑니다. 비행기에 보던.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전 가봤죠. 야. 투어도 지금도 해요. 그거는 알아요. 진짜 알았으니까 정말 자랑하지 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정말 가보세요. 정말 좋은 그런 경험이 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뭐 밀떡이 아니더라도 그 거기밖에 못 보는 풍경이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보통 사람 거기를 안 가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진 않죠. 아니, 사막 뭔가 한복판으로. 있을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관광 코스 같은 거 해외여행 다니면 제가 가장 실망했던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폼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날 것 같잖아. 뭐 책에서 봤던 네. 거나 아니면 뭐 도록이나 사진에서 봤던 것들 보면 엄청날 것 같고 그 안에 그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는 길도 너무 고생스럽고 갔는데 이게 다라고? 물론 아는 만큼 보이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특징 알잖아요. 가서 찍고 네. 나오는 거. 셀카 찍고. 근데 거기서 오래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있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그 알막 지금 얘기하신 그곳을 가려면 좀 여러 가지를 섞여야 돼요. 좀 그런 측면에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또 버스를 타고 그냥 계속 돌아도 전투기, 뭐 폭격기, 수송기들의 무덤들을 쫙 보는 거예요. 물론 뭐 특이한 게 좀 있어요. ICBM, 퇴역한 ICBM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유마 박물관, 군사 박물관도 좀 거기다 끼워 넣고 그다음에 애리조나에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일반적인 그런 투어도 있잖아요. 그거와 그러니까요. 같이 섞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김병현 선수 있을 때 뭐 다이아몬드백스 가서 그 야구도 한 게임 보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뭐 비슷한 거 어디 한두 개겠어요. 저 아프리카 사파리 갔다가 기린만 노다지 보다 오면 기분 상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건 그 흔히 말하는 빅5라고 불리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대 전쟁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저는 제공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현대 전쟁에서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F-22를 도입하는지 못하는지 그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쟁은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대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처럼 그 대가를 사람의 목숨으로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100% 동의합니다. 네. 근데 자주국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진영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존재의 어떤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제공권이라는 거 그리고 현대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기술하고 다 결합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돈입니다. 이게 결국 국력이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섞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군력이 세계 몇이라고 보는지 물어봅니다. 네. GFP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5위도 나오고 6위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종합 공군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음흠. 우리나라의 지금 조기 경보 능력 그리고 공중 급유 능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 공군력을 봤을 때 저는 7위 7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5위에서 7위. 5위에서 7위. 네.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몇이라고 얹혀 가야죠 전문가한테. 네. 저는 7위라고 봅시다.
자, 밀떡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